자, 그러면 오늘 공부의 마지막 주제 19쪽에 제 세 번째 주제 3절 경찰권의 의의와 범위. 여기도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가끔씩 출제되는 영역, 그 정도 중요성. 자, 우리가 경찰권 그러면 경찰 목적을 위해서 행사하는 권한, 뭐 이런 정도죠. 근데 둘로 나누죠. 넓게 경찰권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 의미다. 협의의 경찰권, 행정경찰권과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질서유지, 범죄 예방, 그 다음에 이미 범죄 발생한 거 수사, 체포, 사법경찰권,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근데 약간 이게 범위가 좀 다를 수가 있죠. 초점이 좀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20쪽 가봐. 그러면 협의의 경찰권, 행정경찰권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뭐야?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는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서 협의의 경찰권이란, 그리고 다운표 쳐놨는데 그게 뭐겠어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 개념 아니야, 그죠? 그거 하는 권한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경찰권 발동 대상자는 동그라미 1번 원칙이 어떻대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의 공권력, 일반 통치권에 복종하는 모든 자가 다 경찰권 발동 대상자가 될 수 있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하나 보면, 뭐 있어요? 2번의 첫째 줄. 다른 행정기관이나 행정주체가 경찰상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경찰권 발동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요거 하나.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소속의 청소차가 법을 위반하고 과적 운행하다 걸렸다든지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부여되는 의무를 다른 행정기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반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단속 조치, 처벌 이런 거 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지,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견해 대립은 있으나 절충설이 다수설이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다른 공공행정기관, 다른 행정기관 등이 이른바 이제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행정조직에게 부여된 공적인 업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게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도 법에 의해서 부여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거고, 다른 행정기관도 법으로 부여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거잖아. 근데 뭐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공적인 업무 수행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단속 이런 거 못 한다고 보는 거야. 그러나 일반 사인, 개인처럼 거기에 사법적인 활동을 한다 그러죠? 사법적 활동을 할 때는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 그러면 다 줄이면 어떻게 될 수 있어? 동그라미 이번에 문장의 주어가 뭐야? 줄여서 다른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이,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이 경찰법상 주어진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죠? 이때 결론은 뭐야? 경찰권 발동이 허용된다. 되는 경우 있다. 요렇게만 정리해도 돼. 시험은 그렇게밖에 안 물어본다 그래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틀리게 내거나 일체 그런 거는 발동될 수 없다고 보는 게 동설이다, 이런 식으로 내면 틀리는 거야. 경찰권 발동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는 뭐겠어요? 이 행정경찰권은 거기도 또 경찰 책임자란 말 나오죠. 즉 사회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야기하고 이런 원인을 제공한 책임 있는 자에게 발동해야 되는 거죠. 이걸 나중에 이제 경찰 책임 원칙이란 말로 배우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뒤에 뭐야? 예외적으로 뭐한 경우도 있어.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경찰권 발동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야. 단 거기다 하나 추가해놔. 뭐가 있냐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에 법적 근거가 있을 때 한해,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책임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있을 때 한해.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물론 우리 경찰 조직이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불났다. 그죠? 불났는데 소방대원들만 가지고서는 화재 진압이 힘들다. 그러면 그 현장 책임자가 그 주변의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바로 강제 동원해서 불 끄는 작업에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소방기본법이라는데 그런데 법에 규정이 있거든. 이것도 넓은 실질적으로 행정경찰권 아니야. 응? 예, 그런 예를 들 수 있어. 그래서 그러면 그 구경하는 사람들은 화재 발생한 원인에 책임 있는 자는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에 긴급하고 이런 예외적 경우에는 책임 없는 자에게도 경찰권 발동할 수 있다. 응? 우리 경찰 조직 업무하는 데면 무슨 뭐 도로에서 막 몇 중 추돌 사고 막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빨리 그 부상자나 이렇게 후송을 시켜야 되는데 앰뷸런스는 빨리 안 오고, 응? 그럼 지나던 운전자 세워서 후송시키라고 의무부과할 수 있어요. 그거 응하지 않으면 경범죄 처벌법의 처벌 대상이야. 경찰의 원조 의무 불응이라는 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사고 발생에 아무런 책임 없는 자잖아. 하지만 이렇게 법에 의해 그 경찰권 발동 대상이 될 수, 의무 부여 이런 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 얘기했죠. 경찰권 발동 대상자와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협의의 경찰권은 행정경찰권을 가리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수사권, 즉 사법경찰권이라고도 표현한 거. 이거는 의미는 뻔한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대상자는 어떻게 돼? 역시 동그라미 1번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하는 자 다 돼. 응? 외국인도 되고. 다만 2번에 예외가 넷이 있어. 그죠? 응? 예외 누구 있어요? 외교사절, 그지? 또 누가 있어? 주한미군, 그죠? 그 다음에 국내인 중에서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응? 요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페이지 넘어가서 또 배우게 돼.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수사에 체포, 처벌하고 하는 데는 법 조약에 의해서나 우리 법에 의해 제한이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넷이 제한을 받는 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첫째 줄에 협의의 경찰권, 즉 행정경찰권은 두 번째 줄 끝에, 첫째 줄 끝에 일반 처분 가능하다는 말이 있죠. 또 생소한 행정법상의 용어다. 일반 처분이라는 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조치를 말해. 응? 특정한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는 조치를 일반 처분이라 그래. 그럼 얘 보면 알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로 통행 금지 조치하면 모든 사람에게 통행 금지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일반 처분 방식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예외적으로 공공의 안전질서에 문제를 야기한 책임 없는 자에게도 권한 발동할 수 있다 그랬죠? 응? 그와 대비해서 수사는 어떻게 돼? 그 범죄 사건과 관계 있는 자에게만 권한 발동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에게 권한 발동할 수는 없는 거야, 수사권을. 응? 따라서 자, 셋째죠. 수사권은 특정한 자, 응? 그 범죄 사건에 관계 있는 자 이외에는 발동할 수 없는, 요게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지? 협의의 경찰권과 수사권의 차이점, 그거 알아두고. 자, 21쪽에 자,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요거야. 요 파트에서 경찰권 범위, 경찰권 발동할 수 있는 범위, 이거를 관할이라고도 표현해. 그래서 그 권한행사 범위 안에, 이제 법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무효인 조치가 돼버립니다. 응? 그러면 자, 거기에 어쩌고저쩌고 관할 써놓고 셋으로 나눴어. 사물관할. 사물관할은 업무 범위를 가리킨다고 해. 법으로 인정한 직무 범위, 사무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적 관할은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람, 그 대상자 범위고, 지역 관할은 말 그대로 그 장소적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셋으로 나눠서 논하는데, 사물 관할은 의 읽어두고 어떻게 돼?
그 범위에 보면은 우리나라 아까 공부한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경찰법 3조, 경직법 2조에 정해놨죠? 경찰법 3조, 경직법 2조에서 정해놨다. 근데 둘째 줄, 셋째 줄 보면 아까 한 얘기 똑같이 나오죠? 우리나라 작용법인 어디에 정해놨어? 직무집행법에서 정해놨다는 특징이 있다 그랬어. 그죠? 자, 기억 아까 한 얘기 반복이니까 읽어두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넘어가죠. 자, 동그라미 2번.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 수사가 경찰이 처리해야 될 직무 범위로 규정해놨다. 사물과 하나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야? 어느 나라 영향이냐 이거죠. 영미법계 영향이라는 거. 그죠? 대륙법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영미법계 영향. 예. 자, 뭐 그 정도로 공부하세요. 사물과 하나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이런 얘기 나오죠? 이건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참고사항 정도로 보면 돼. 예를 들면 우리 지하철 타보면은 가끔 봤죠? 그 철도 사법경찰대. 그죠? 응? 경찰 제복 비슷하게 입었잖아. 얘 철도, 지하철 여기는 법이 별도로 어떻게 돼? 그 안에서의 어떤 범죄라든지 질서, 응? 업무, 그 경찰 조직과는 별도의 철도 특별사법경찰대라는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그 철도와 관련된 그 경찰 업무는 경찰에 속하는 사무는 거기서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어. 그런 걸 우리가 특별사법경찰이라고 부릅니다. 응? 특별사법 많아 우리나라에. 그 최근에는 뭐 또 있냐면 병무청에도 그런 그 조직이 만들어져 있고 뭐 산림, 정 이런 데도 다 있어요. 응?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범죄 사건이 생겼는데 그게 그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게 되는 사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찰 업무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럼 어디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서로 도우라고 돼 있죠. 공조하라고 돼 있고 우리 경찰이 우리 보통 경찰 조직에서 직접 수사할 수도 있다. 응? 하는 얘기도 써 있고 그래서 한번 참고로 읽어도 이송해 주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고로 읽어주세요. 자, 시험과 관련해서 보다 중요한 부분은 22쪽에 인적관할과 지역관할인데 인적관할 자, 넷이 예외라 그랬어. 그죠? 자, 1번 대통령 범위 들어가서 그거 우리 헌법에서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죄를 범하거나 외환의 죄라는 게 형법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국 세력을 끌어들여서 뭔가 국가 권력을 장악한다든지 그런 거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그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응? 그러면 이걸 한번 일단 이 규정대로 뭐 쉽게 나오겠지만 재직 중이라도 뭐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민사소송 이런 거 대상은 될 수 있어. 그치? 응?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잘 나타나진 않겠지만 대통령한테 개인적으로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 응? 그럼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라도 대통령 상대로 민사소송할 수 있는 거야. 다만 대통령이 형법상에 무슨 그럴 리가 없다. 뭐 강도 짓을 했다든지 그죠? 그 강도죄를 범했더라도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체포해가지고 기소하고 이런 거 못한단 말이지. 응? 그래서 다만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했을 때는 가능하고 재직 중이라도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역시 헌법에 어떻게 했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라면 모를까? 현행범인이 아니라면 국회가 열리고 있는 도중,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하거나 구금 못한다. 그죠? 그러면 이 말도 분석해보면 현행범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대?
현행범일 때는 국회에 열리고 있는 회기 중이라도 체포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 찾아보죠. 현행범이 아니라면 회기 중이라도 뭐야?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행범인일 때는 회기 중이라도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해도 되고, 현행범인이 아니라면 회기 중이라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 체포 가능하고,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은 회기 중이 아니라면 국회 동의 없어도 체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 문장. 그 다음에 만약에 국회는 이제 정기회 기간이 있고 임시회 또 정해갖고 임시회 여는 기간이 있는데, 그 국회가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는 현행범인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석방을 요구하면 회기 중일 때는 석방이 된다. 응? 이렇게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줄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표결에 관해서 국회 밖에서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정부를 비판하고 뭐 하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놓은 거죠. 응? 그래서 뭐 대통령 비판하고 정부 비판했다 해서 막 처벌하고 할 수 없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역할. 그래서 여기서는 국회 밖에서만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응? 국회 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국회 내에서는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의원을 뭐 제명을 시켜야 되겠다, 뭐 징계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건 상관없는데, 국회 밖에서 뭐 경찰, 검찰이 뭔가 그걸 가지고 국회 내에서 한 발언이나 뭐 어디 안건에 찬성, 반대했다, 뭐 이런 이유로 그거에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응? 국회 외에서. 자, 그 다음에 3번 외교사절은 조약에 의해서 이른바 불체포 특권 이런 거 보장되고 있어요. 응? 외교 특권, 그 각종 특권과 면제가 이제 보장이 되거든. 뭐 이건 국가들 간에 서로 조약에서 똑같이 인정하는 거라. 응? 우리나라 외교관도 다른 나라에 파견 가 있잖아. 그 나라 법에 의해서 함부로 체포당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야. 응? 그래서 외교 사절. 그다음에 4번 주한미군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조약 맺어서 주한미군에게는 일정한 어떤 그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어. 응? 그래서 이렇게 넷. 그래서 3, 4번. 다만 3, 4번은 그냥 외교사절 주한미군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1, 2번은 그 헌법 조항을 그대로 잘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관할. 여기 보면 그 22페이지 범위에서 국회. 자, 우리 상식적으로 국회 울타리 안에는 국회 내부는 어떻게 돼? 국회의장이 질서 유지할 권한과 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어떻게 돼? 국회 울타리 안에 못 들어가요. 동의 없이는. 응? 못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는 법으로 국회의장에게 질서 유지할 우선권이 주어져 있어요. 응? 그래서 그 기억번 읽어보면 어떻게 돼? 첫째 끝에 국회의장은 그냥 읽고 지나가. 국회의장은 국회 안에서 국회 경호할 권한 가진다. 응? 따라서 평상시에 국회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경찰은 못 들어가는 거고, 국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서 위반 문제는 국회의장의 지시하에 국회가 자체 선발한 국회 경위들 있지? 국회 경위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야. 응? 그래서 두 번째 끝에 국회 내부에서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일반 경찰권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응? 당연한 얘기야. 자, 니은번에 시험에 잘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자, 첫째 줄 끝에 보면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두 번째 끝에 정부에 대해서 경찰 공무원 파견 요구할 수 있다. 읽고 지나가. 이때 중요한 거. 셋째 줄 끝에 그 파견 요청을 받아서 파견된 국가경찰 공무원은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파견된 국가경찰 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에 속한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한다. 응? 자,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경찰이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서 국회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도 경찰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회의장 건물 밖에서 요게 중요한 거야. 응? 그 다음에 디귿, 디귿번. 아까 자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는 그죠?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는 경찰이 어떻게 돼? 일단 먼저 체포를 할 수는 있어. 현행범을 먼저 체포를 한 후 의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 다만 국회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다면 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를 못한다. 설령 현행범일지라도. 그렇죠? 회의장 안에 있을 때는. 응? 왜냐면 경찰은 회의장 안에 못 들어가니까. 원칙이. 응? 이거는 헌법하고 여기 아까 읽었던 헌법죠. 현행범이라면 국회의원도 뭐 할 수 있어? 회기 중에 체포할 수 있잖아. 단 회의장 안에 국회의원, 현행범인 국회의원이 있을 때는 의장의 명령을 받아야만, 의장이 요청해서 체포해도 된다라고 그 지시를 받아야만 체포 가능하다는 얘기지. 응? 자, 그렇게 정리. 그 다음에 법정 내부. 법정 내부도 원래 누가 권한을 우선권으로 가는 거야? 재판장이. 법정 내부의 질서 유지 권한. 법원도 자체 뭐야? 법원 경위 뽑아. 그리고 자체 법정 내부의 질서 유지하죠? 응? 따라서 똑같은 이치야. 따라서 니은번 어떻게 돼요?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면 뭐야? 재판 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관할 서장에게 경찰 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된 경찰은 법정 내부나 외부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 혹시 모르는 부분이 어디야? 응? 첫째 끝에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셋째 줄에 법정 내부 외부의 질서 유지. 응? 법정 내외 질서 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공관 같은 데 있지? 대사관 뭐 이런데. 자, 외교 공관 등 해가지고 기육번. 외교 공관뿐만 아니라 외교관의 개인 주택도 치해 법권 지역으로 인정이 된다. 응? 따라서 경찰은 외교사절로부터의 요구 내지 동의가 있지 않는 한 못 들어간다. 응? 이 못 들어가는 치해 법권 지역으로 인정되는 곳이 외교 공간만이 아니라 포인트 개인 주택 그리고 뭐까지 포함해요? 교통수단까지도 포함하는 거야. 응? 개인주택, 교통수단 포함해서 치해법권 지역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이 뭐야? 동의 없는 한 못 들어가는 거다, 경찰이. 응? 다만 니은번 절대적인 건 아니고 예외. 화재 발생, 전염병 발생처럼 화재 발생, 전염병 발생 긴급한 사태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국제적 관례로 허용되고 있다. 응? 그러니까 기역은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니은은 예외가 있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음에도 시험 문제 낼 때 보면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동의 없이는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내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틀리다. 들어갈 수 있다. 있는 경우가 있다. 예외. 긴급한 경우. 그 다음에 4번. 미군 시설 구역. 그죠? 미군 부대 안 같은데 생각해봐. 이때 니은번 보자. 미군 당국이 동의를 한 경우 또 어떻게 돼?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때는 우리 경찰도 어떻게 했어? 미군 시설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그죠? 우리 경찰이 미군 시설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뭐야? 미군 당국이 동의해 준 경우. 그죠? 또 하나는 그 뒷얘기는 동의가 없더라도 라는 게 법적으로는 깔려 있는 건데 뭐라 돼 있어?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격하는 때. 그죠? 이때는 미군 당국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지. 일단 그 규정 문구상으로는. 그죠? 다만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미군 부대 안에 동의 안 해주는데 경찰이 막 강제로 들어가나? 그런 일은 외교 문제로 번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돼. 그런 일은 없고 거의 다 미군에 말해가지고 동의해서 들어가겠지. 동의 얻어서. 어쨌든 니은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디귿은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응?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 체포하려는 자인데 뭐야? 그 한미 행정협정이라는 게 이른바 소파 협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소파 협정에 적용받는 대상이 아닌 자가 미군 시설 구역 내에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반 국민인데 범죄를 저지르고 미군 부대 안으로 도망갔어.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있어? 우리 경찰이 체포해서 좀 넘겨달라 요청하면 미군 당국은 체포해서 즉시 인도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냥 읽고 지나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니은하고 리을이야. 응? 리을. 리을은 뭐야? 대한민국 당국은 미군 당국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미군 시설 구역 내에서 뭐야? 사람이나 재산에 관해 또는 미군 시설 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미군 재산에 관하여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없다. 응?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줄여 말하면 셋째 줄에 뭐 있어? 압수수색. 응? 압수수색은 뭐가 있어야만 돼? 미군 당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야. 미군 당국의 동의가 없으면 미군 재산, 시설 구역에 대해서 압수수색 못한다. 응? 절대적으로 이건 동의가 있어야만 되는 거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시험에 기출문제 이렇게 분석해 보면 한 3문제 정도 그동안 나왔었는데 여기에 지역과 나를 주로 냈어. 응? 그리고 이제 예전의 기출문제는 예전에는 철도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철도 안에 철도 내에서 또는 철도청 관할 지역 내에서 무슨 범죄가 생기면 어디가 처리하고 뭐 이런 거에서 협정이 있어서 과거에 그 협정을 2-3번 낸 적이 있었어. 협정 내용을 철도청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이제 그게 폐지돼서 없어졌어. 그래서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그런 한 2문제 정도 나온 게 있었다는 것도 포함하면 한 5문제 정도 나온 적이 있는 거야. 그동안에. 네, 그거 빼고 나면 이제 한 3문제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응? 그래서 아주 많이 나오는 영역은 아닌 거다. 응? 하지만 안 해놓을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오늘 아까 다시 정리하면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 했던 경찰 개념 변청 과정. 응? 그래서 대륙법계, 영미법계 또 비교하면서 그거.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경찰 작용을 뭐 이런 기준에 따라 뭐 이렇게 어떻게 또 구분해보고, 뭐 기준에 따라 어떻게 구분해보고, 이런 거 묻는 거. 응? 거기는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빠짐없이 문제 나옵니다. 응? 그래서 굉장히 거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로 할 게 24쪽에 뭐 있어요? 경찰의 기본 이념과 경찰 윤리라고 돼 있죠? 응? 경찰 윤리는 거의 또 한 문제가 거의 나오다시피 하는 영역이고, 그 다음이 이거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저 뒤에 윤리 끝나고 나면 한국 경찰 역사 문제가 나와. 거기는 또 한국 경찰 역사는 거의 또 빠짐없이 나오는 영역. 그래서 한 다음 시간에 아마 한 윤리와 역사, 윤리까지만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남을 것 같고, 그래서 역사도 조금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습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집이 나오기 전이라서 기출 문제를 그래도 오늘 배운 거와 관련돼서 그 파트의 기출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 비교적 최근 거로 해서 프린트해야죠. 한번 그냥 정식으로 교재 문제집 나오기 전에 연습하는 시간을, 오늘 하는 거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하고 내가 프린트를 따로 해올게요. 그래서 이론하고 먼저 문제 연습해보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빠르게 습득이 되거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죠. 네. 경찰 중앙경찰학교도 이제 지금만 이거 1월 한 중순쯤이 되면 또 강의 나가게 될 텐데, 똑같아 여러분들하고. 별 특별한 사람들 아니야. 붙어서 있는 사람들 역시 보면
모르는 것도 많아. 경찰학 배우고 들어왔어도 질문하면 또 똑같은 거 또 배우고 하거든. 형법, 형사형법, 뭐 경찰행정법 똑같은 거 또 배워. 32주 동안. 그 한 2주는 중앙경찰하면 2주는 뭐 하냐면 막 제식 훈련 시키고 막 군기 잡는 거 해.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 그래 한 2주 마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뭐 하루 왼종일 수업 받아. 응? 그 뭐 한 수십 개 과목을 수십 개까지는 아니 열 몇 개 과목을 그 강의 받고 뭐 실습하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2주 동안은 뭐냐면 이제 기동 훈련. 데모 진압 훈련 이런 거 받아. 운동장에서. 이 추울 때 들어가면 고생스러워. 응? 추운데도 운동장에서 그거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어. 응? 근데 하여튼 붙었어. 시험은 뭐야? 1점 차이가 나든 붙은 사람과 떨어진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야. 1점 차이가. 응? 그래서 기를 쓰고 붙어야 돼. 공부를 일단 시작한 이상 떨어지면 뭐야? 다 능력 없는 자로 평가될 뿐이야. 응? 비참하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친구는 한 문제 차이로 붙었는데도 1점 차이로 붙었는데도 주위의 평가는 하늘과 땅이야.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단 한 이상은 죽어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하면은 아마 3월 새로 시작하자면 3월에 붙기는 어려울 거야. 지금 일단 2016년 시험 공고 어떻게 나왔어? 3월 달에 1차 보고 9월 달인가 2차 보지? 올해는 두 차례만 일단 시험 보는 거로 공고 나서. 다만 이제 작년에는 3번 봤단 말이야. 보통 3번. 2만 명 증원 계획에 따라 뽑았는데 아직 2만 명 다 증원 못 했거든? 근데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 계획대로 충원을 다 못하고 그래서 올해는 2차례만 뽑나 봐. 응? 그렇게 공고가 나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3월달 시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려워. 그 짧은 시간 내에 5과목을 제대로 다 하기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목표를 9월달 시험으로 생각을 해야 돼. 9월달이면 그치, 시간상으로는 충분해. 그리고 영어가 필수잖아. 영어가 안 되면 오래 걸려. 영어가 조금 되면 금방 돼. 빨리 돼. 영어가 발목을 잡는 거야. 경찰 공무원 준비생들의 가장 애로점이 영어지. 응? 그러면 과목을 갖다가 다 이건 상식이지만 여러분들이 영어는 몇 점 맞아요 보통? 커트라인이 잘 공개가 안 되죠. 커트라인은 아마 남자 같은 경우는 지방청별로 차이가 나. 똑같은 문제로 시험 보지만 지방청별로 지원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지방청별로 커트라인이 다 달라. 그 뭐 몇 점씩 차이가 나요. 그러면 남자는 아마 한 평균 75점 정도 되면 합격권 그 정도 될 거야. 응? 여자는 뭐 이건 너무 높아. 여자는 한 85 정도 돼야 될 거야. 한 10점 정도. 이래도 지방청별로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자는 몇 명 안 뽑잖아 또. 여자는 더 점수를 많이 맞아야 돼. 응?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75에서 80 정도 이렇게 되면 80점 넘어가면 거의 뭐 떨어질 일 없어.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응? 요 사이에 있으면 약간 시험 때마다 좀 불안하기는 하지. 그런데 필기는 또 많이 붙여. 필기는 한 3배수 정도 붙여놔요. 그래 놓고 면접을 강화하는 거란 말이야. 3배수 정도 필기를 붙여놓고 체력에서 떨어뜨리고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응? 그러면 이 정도 커트라인 맞으려면 영어에서 예를 들어 70점 정도 못한다고 볼 수는 없어. 평균적으로 영어 70점인데 75 정도 맞으려면 5점 평균 5점 올려야 되잖아. 응? 그 다른 과목에서 메워야지. 근데 메울 때 영어를 열심히 해서 75점 올린다고 노력한다? 와, 이거 쉽지 않아요. 영어는 안 올라 점수가 잘. 응? 그래서 영어는 꾸준히 해서 70점 정도를 계속 그 이상을 나올 수 있도록 유지를 하되 다른 과목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응? 다른 과목 한 2과목 정도를 자기의 전략 과목으로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특히나 더 열심히 해서 여기서 거의 뭐 90점 이상
이렇게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점수 나온 걸 메워줘야지. 응? 그런 전략을 써야 돼.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 부탁한 거는 전략 과목을 2과목 정도를 이거는 내가 누구보다도 점수를 높게 맞겠다는 걸 설정을 해. 그래서 그 과목을 더 집중 투자. 그렇게 해야 이 부족한 영어 과목 점수를 메울 수가 있어요. 응? 그냥 다 똑같은 정도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좋을 수도 있지만 영어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된 사람한테는 독이야. 다 비슷비슷.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 영어 75, 뭐 경찰학 80, 뭐 80, 뭐 75,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따지면 커트라인 간당간당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 다 못하는 건 아닌데 다 비스무리하게 하는데 뭔가 전략이 잘못돼서 뭔가를 요 2과목 정도만 조금 더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을 좀 더 열심히 해서 한 2문제씩만 더 맞았으면 붙는데 그냥 다 똑같은 비중으로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과목 정도를 전략 과목으로 택해라. 응? 그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응? 수고했어요.